우리 신사 채널 영상을 자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께서도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향방 자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가지고 남겨주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항상 위기가 터지면은 자금들은 엔화로 몰렸었고 일본 국채는 안전하다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의 빚은 GDP 대비했을 때 약 250%를 넘어섰고요. 선진국 중에 압도적인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초저금리랑 양적 완화까지도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온 바가 있었죠. 이른바 YCC라고 해가지고요. 이 수익률 곡선을 통제로써 국채 금리를 억눌렀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유지하면서 엔화 가치를 희생해가지고 경제를 떠받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라는 거고 결국에 일본은행 측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랑 YCC를 폐기하는 단계까지도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자유롭게 국채 금리를 결정하게 놔두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대 중후반까지 튀어 올랐고요. 30년물은 무려 3%대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지불을 해야 되는 이자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인 거고 채권을 들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평가 손해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결국에 일본 국채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에 현재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현상들이 현재 전 세계적인 불안감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덮친 격으로 엔화 약세까지도 겹쳤다라는 건데요. 2024년 작년에는 1달러에 160엔까지도 넘기면서 일본 정부가 2차례 정도 시장에 직접 개입까지도 했었고요. 이 개입으로서 잠깐 진정이 됐었지만 구조적인 약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가계 입장에서는 2200조 엔이라는 이 거대한 금융재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현금과 예금만 갖고 있으면은 물가랑 환율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본 가계의 현금과 예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또 주식과 투자 신탁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달러나 금, 해외 주식도 있겠지만요. 점점 더 자주 거론되는 거 바로 최신 암호화폐겠죠. 특히나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을 하는 XRP 리플 같은 이런 자산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왜 하필이면 이런 셋일까요? 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현지 화폐가 흔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 결제랑 송금에 써버리고 있다는 거고 가격 변동성이 싫으니까 이게 달러에 1대1로 묶여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마련을 해뒀는데요. 지난 2023년 재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고 또 은행과 신탁회사 그리고 인가받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JPYC라는 일본 기업 측에서는요. 2025년에 첫 번째 엔패깅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까지도 받았습니다. 또 준비금으로서 예금과 일본 국채를 활용해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런 위기들이 현실화가 될수록 이런 합법적인 온램프의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XRP 실제 사용의 중심지 중 하나라는 점인 거고 SBI 리밋 측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는 해외 송금에 XRP 리플 브릿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일본 내부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된다면은 이런 유동성들이 자연스럽게 국제 송금망과 연결이 될 거고 또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XRP 역할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그림이 보이시죠? 일본의 부채 위기는요. 단순하게 한 가지 나라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요. 이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됐었던 일본의 엔화랑 또 국채까지도 흔들리면서 이 글로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 공간에 암호화폐가 들어올 여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중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글로벌 금리가 내려갈 거고 또 일본의 부담들이 잠시 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들이 잠깐 하락을 하면서 이 숨고르기 조정 장세가 올 수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부채 비율, 또 고령화, 잠재 성장률 문제들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겠죠. 또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다변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습니다. 예전에는 위기가 오면요.
엔화로 피해라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위기 속에서 엔화가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 XRP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금융 불안을 자극을 할 때 암호화폐가 단순하게 투기가 아니라 대체 금융 인프라로서 주목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반면에 미국을 살펴보면요, 이번 9월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은 결국에 금리를 인하했죠. 0.25%포인트 인하했고, 시장이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던 사실이었고 실제로 인하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달러 강세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반대 방향이에요. 2016년부터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2024년에 들어가지고 3차례 정도 금리를 올렸죠. 지금도 중립금리, 즉 일본이 생각하는 적정금리 구간이 1에서 1.5% 구간을 향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경기랑 관세 전쟁 때문에 내수가 위축이 되고 또 수출까지도 줄어들면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그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또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 이 간격이 좁혀지는 순간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캐리 청산의 공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엔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이 금리 차가 좁혀지면 당연히 그 매력이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시장 전체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과거에 엔캐리 청산 구간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른 알트코인들이 대폭 조정 장세가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XRP가 과연 왜 중요할까? 바로 이 환율 불안의 한복판에서 브릿지 자산이라는 역할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축소, 그리고 달러랑 엔의 급등락,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글로벌 자금의 이동, 이런 혼란들 속에서 제도권이 원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결제 통로인 거고,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브릿지 자산이겠죠. 2026년 이 경제 전망이 왜 스테이블코인 전쟁이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은 RLUSD라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RLUSD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 자산, RWA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글로벌 은행 결제망과도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랑 엔화, 그리고 유럽의 유로까지도 충돌하는 한가운데서 XRP가 그 가운데 결제 브릿지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제도권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냐, 금리 인상이냐,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단기 뉴스에만 매달리실 게 아니라요. 그 변동성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조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XRP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게 될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공포를 다시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런 충동들이 환율을 흔들고 또 환율 충격은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흔들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바로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 제도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브릿지 자산을 찾게 될 거고요. XRP는 RLUSD랑 글로벌 토큰화 결제망을 통해 가지고 그 정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일본이 2016년부터 장장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죠. 작년 3월에 드디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추가로 인상을 단행을 했었죠. 근데 작년 8월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정도 폭락했었죠. 이 도요타 같은 대형 수출주는 14%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번개, 그리고 2006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가 있었죠. 물론 단순하게 일본 탓만은 아니겠지만 이 공통적으로 경기 과열의 끝자락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되면은 해외에 풀려있던 엔캐리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미세스 와타나베 일본의 주부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엔화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오프 심리가 코인에도 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8월 5일 폭락 당시에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을 피하지 못했었고, 이런 순간에 현금 선호가 우선되다 보니까 코인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겠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는 강세로 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들이 매력을 얻게 될 겁니다. 즉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성장을 얻게 되는 엄청난 서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XRP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XRP는 단순하게 위험 자산이 아니라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면서 글로벌 결제 브릿지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이런 브릿지 자산의 존재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단기 가격은 흔들려도 구조적인 서사는 강화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신사 채널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일본 은행 회의 전후의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 현물 매매 위주,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발표 직후에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장기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 약세 구도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랑 XRP는 다시 회복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코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달러랑 엔화, 금까지도 함께 체크하시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신사 채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영상 통해서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이 환율과 금리가 코인 시장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를 만든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엔캐리 청산이 재현이 된다면은 이 코인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출렁여요. 하지만 그 속에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글로벌 자산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대체 자산 서사를 부여받는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변동성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원칙 매매 습관을 유지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톰 리 펀드 스트릿 설립자이자 비트마인 회장 측에서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을 남겼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나스닥 100,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상승할 거다. 3개월 안에 엄청난 급등세를 볼 수 있다는 언급을 남겼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확신에 상당히 찬 발언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전망만으로 끝낼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도 배워야 될 구조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과거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2019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을 하면서 어땠죠? 나스닥,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동시에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어땠나요? 제로금리, 대규모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3,000달러대에서 오히려 6만 달러대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습니다. 단순한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요.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전형적인 흐름들이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측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판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죠. 블랙록 같은 거대 자금이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랑은 다르게 제도권 유동성이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게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인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달러 가치가 약해지죠. 역사적으로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강세를 보였었고,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을 다시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달러가 흔들릴수록 코인의 매력은 오히려 커진다는 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은 거시경제 보는 것도 너무나도 쉬워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톰 리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들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 종료 이후에 XRP ETF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RLUSD 스테이블코인 연계랑 은행 인가 추진까지도 여러 가지 제도권 진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기관 자금이 흘러들어올 때 단순하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실제 사용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더욱더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화나 RWA, 스테이블코인 연계 자산들 역시 같은 범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금리 인하가 무조건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단순한 기대는 위험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발표 직후에 재료 노출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조정 구간이 바로바로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로는 급등락에 휘둘릴 수 있겠지만 이 분할 매수랑 분할 익절 원칙을 지키는
아끼는 투자자분이시라면은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톰리가 말을 한 것처럼 금리 인하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과거랑은 다르게 ETF랑 제도권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구조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순위지만요.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 자산, RWA랑 스테이블코인 연계 프로젝트들도 함께 주목하셔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은 단순 기대가 아니라 눌림목을 기다리고 분할로서 대응하는 원칙 매매가 정답이겠죠. 시장 자체가 결국에 흐름과 구조를 읽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이 구조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정말로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그냥 리플이 좋다라고 믿고 언젠가는 오른다라고 생각되면은 몰빵해서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몰빵 매매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분할 원칙 매매가 맞다고도 몰빵 매매가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제가 영상에서 계속 원칙 매매,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 같은 이런 전략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몰빵 투자는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일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몰빵으로 들어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면은 좋으나 싫으나 내 진입가보다 올라가기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투자 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하나의 시나리오만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얼마까지 오른다라는 기대에는 집중을 하시지만 반대로 얼마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이 하락이 길어졌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수는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올라갔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왔을 때,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 9월 15일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단기 저점 4,130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역시 단기 저점 구간에서 제시드렸던 이유는 항상 상승의 경우의 수보다 이렇게 하락의 경우의 수, 하락했을 때 먼저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 나가시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적 대응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의 투자 심리 자체가 생각보다 불안감에 크게 흔들리십니다. 대비랑 전략이 없으시다면은 결국에 그 불안감 때문에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결국에 매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반대로 매수를 잘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장이 상승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자체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이 사실을 아냐 모르냐가 내 계좌가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효율적이고 또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